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되려면 조금은 고통스러운 국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는 아니고 각도기가 사랑한 애널리스트죠. 네, 유진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이 아니시라면서요? 아, 네. 네. 몇 달 전에 승진을 하긴 했는데 네. 아직은 좀 이사직함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아, 네. 상무이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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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사보다 한 단계 높은. 네. 아, 축하드립니다, 승진. 감사합니다. 네네. 올해를 전망하는 첫 번째 애널리스트로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상무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조금 전체적으로 23년도 자본시장, 금융시장 네.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비해서 24년에서 뭐 큰 틀에서 네. 뭐 더 달라질 게 뭘지도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작년 이맘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침체에 대한 걱정들로부터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낮아져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악재는 터졌지만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는 나쁘지 않고 이러면서 시장은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경기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뭐 한국에서는 2차 전지처럼 네. 일부 섹터나 일부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 소수 종목들이 어떤 주도를 한다라는 그런 좀 한계가 있긴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예. 뭐 미국 S&P 500도 한 20% 넘게 올랐고 네. 저희도 코스피도 한 15%, 16%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잘 걸린 사람은 뭐 엄청났고요. 네, 오히려 손실을 보신 분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주가가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연초에 조금 더 부담이 좀 생기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아마 뭐 올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은 어떤 소수 몇 종목이 어떤 한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주가의 어떤 상승폭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수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주가 상승의 범위는 작년보다는 올해 좀 넓어지는 네. 그런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올해도 틈새로는 어쨌든 투자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되게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네. 올해는 조금은 이제 좀 안도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오히려 조심을 좀 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좀 과감한 투자를 하시면은 네. 그래도 올해 투자에 있어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걸로 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이제 2025년 1월이라고 상상을 하고 돌아본다면 지금 뭐 약간 얘기해 주신 것과 비슷한데 23년도와 24년도의 어떤 강도의 차이를 한번 미래 측면에서 되돌아본다면 23년이 결과적으로 더 센 장이었을까? 24년이 더 센 장이었을까?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 어디에 확률이 더 높으실 것 같아요? 저는 24년이 더 센 장이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조금 흥분할 수 있는 여건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그렇고 조금 특히 한국의 뭐 수출이라든가 여러 지표들 보면은 조금 돌아설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네. 그다음에 미국도 연착륙이 조금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 투자자분들이 좀 흥분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들은 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주가 상승하는 폭은 막상 1년 지나고 놓고 보면은 2023년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거의 24년하고 정반대. 그러니까 23년도는 불안했지만
아주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그냥 1월 달에 사놓은 걸 12월까지 들고 있었으면 웬만하면 먹었다. 그렇죠? 웬만하면 1월 달에 잡았다면 뭐 중간에 말고 1월 달에 12월 연말 기준으로 잡고 1년 동안 있었다면 웬만하면 먹었는데 24년도는 1월 달에 갖고 있었다고 12월 달에 꼭 먹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의 역을 거슬러서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장 전체적으로 아, 참 좋아 이럴 때는 항상 주의를. 네. 작년 같은 데는 뭐 좋아 이럴 때 주의를 한다고 해도 빠졌다가 언젠가 올라올 수 있는 장인데 이번에는 섹터별로는 한번 빠지면 못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나스닥은 벌써 이미 44%나 올랐으니까 하네. 뭐 22년 엄청나게 빠졌다고 해도 뭐 그 다 무효화된 거잖아요. 네. 22년 엄청나게 빠진 게 그러니까 23년도가 사실상 보면 굉장히 센 장이에요. 미국 기준으로는. 네. 한국은 그러지는 못했지만 뭐 코스피 상위권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2차 전지를 뭐 포스카워, 뭐 홀딩스 뭐 이런 네. 것들은 뭐 많게는 80%, 네. 적게는 40%뭐 이렇게 올랐으니 현대차도 뭐 30%, 기아차도 60%뭐 이렇게 올랐으니 의외로 대형주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진짜 너무 좋은데 이미 반영된 것 같고 네.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는 덜 좋은데 그래도 덜 반영한 것 같으니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를 또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가 좋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네. 받아들이고 실제로 데이터나 실적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 또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도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네, 40%대 올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셌잖아요. 80%대. 네. 그래서 막상 올해를 놓고 보면은 과연 어느 정도 더 좋아져야 사실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덜 올랐는데 뭐 HBM이나 뭐 AI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룸은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저는 이제 작년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탑픽에 가까웠다고 하면은 올해는 삼성전자 쪽으로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네,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성적을 보면 참 12월 수출 성적과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4, 4분기 실적이 너무 네. 상반되는 것 같아요. 네. 12월 수출 실적을 보면서 제 기억으로는 과거 반도체 수출이 가장 많이 됐던 애가 22년도 네. 12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12월 달에 100억 달러 넘은 걸 봐서는 24년도에 진짜 수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도 옛날 고점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했다가 4, 4분기 실적 딱 따고 보니까 너무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뭐 반도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많으셔서 안 보시진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보통 반도체가 워낙 시크릿한 산업이기 때문에 늘 보면은 항상 V자 반등이었고 그렇게 반등을 할 때는 한국 전체적인 기업들의 이익이 뭐 40%, 50%뭐 많게는 70%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렇게 좋아질 때 보면은 중국 경기도 같이 좋아졌던 경우하고 디램 사이클과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같이 맞물렸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이번에는 뭐 테크와 관련된 수요들이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애플도 보면은 샤오미에 비해서 지금 중국에서 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지금은 되는 제품과 안 되는 제품들이 좀 엇갈리다 보니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도 좀 좋아질 때 약간 U자형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 수출하고 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 한국의 장단기 금리차를 그려보면은
한국의 제조업 사이클에 확실히 좀 선행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11월, 12월 달에 워낙 장기 금리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 금리는 그러니까 이제 11월, 12월 달에 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행 지표상으로 보면은 약간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 약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나쁘게 진행될지 아니면 뭐 다시 좀 좋아질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다들 기대하는 게 이제 선행지수 이제 좀 괜찮아질 거다. 뭐 OECD 선행지수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11월, 12월 지표를 보면은 올라가다가 좀 꺾이거나 아니면 좀 약해질 수 있는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출이나 한국의 제조업 경기 사이클도 약간은 좋아지는데 한계가 올해 중반 정도에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고가 그러니까 재고 사이클이 피크를 치고 이제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얼마만큼 수요가 좋아야지 정말 과거의 경기 사이클이 어떤 바닥일 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번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는 속도가 좀 완만하거나 아니면 좋아지는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좋아지는 듯 하다 다시 꺾일 수도 있고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상황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낮아지면서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진 이 상황들이 시중의 유동성 상황들을 좀 꼬을 수도 있고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니 경기가 그냥 회복되는 게 원래 기대하는 것처럼 나이키 곡선처럼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오르다 말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금리가 높은데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 미국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을 가지고 수출이 쫙 좋아져야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좋아지는 그런 구도인데 이게 수출이 좋아지다 말거나 아니면 좋아지는 정도가 약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연초 들어서도 주식 시장을 볼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코스피가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약한 게 과연 정말 이게 경기 바닥이고 이게 수출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나 싶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수출이 정말 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정말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한국 시장이 늘 뭐 안 좋다고 해도 외국인도 많이 사고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한데 지금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는 물론 뭐 업종별로 보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예전하고는 사이클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되려면 조금은 한 번은 더 고통스러운 국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원사이드로 그냥 단일 품종, 그러니까 단일 품종 재배하듯이 수출 원사이드에 의해서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수가 좋다던가 다른 소비가 좋다던가 뭐 또 다른 투자가 좋다던가 아니면 뭐 정부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준다던가 뭐 이러면 수출 쪽이 조금 어그러지더라도 그런 대로 경기가 조금 일부 텀은 받쳐지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다른 거는 거의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거의 명확하고 결국 수출 증가로 인해서 올해 회복을 기대했지만 수출이 꺾이게 될 경우에는 그것조차 기다려 대안이 너무 없는 상황이니 지금의 한국 경기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도 조금 놀랬던 게 적자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지금 좀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정도 수준이면 조금 적자 재정을 해도 정부 재정이 뭐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뭐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진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 한국 수출을 끌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의는 뭐 자동차에서 작년에 봤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뭐 해줄 만큼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한 20% 정도 수준을
담당을 해주고 있으니까 수출에서 미국은 뭐 여기서 더 이상 더 많이 는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기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은 한국의 성장은 중국 시장에 수출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가 핵심 요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더 나빠진다라고 보고 싶진 않은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올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경기인데 네.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계속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0% 30%인 부동산 판매 증가율이 아마도 조금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정도는 분명히 가능한데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사실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좋은 사이클로 치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미 수출 사이클, 네. 뭐 자동차, 그다음에 기계류, 그다음에 뭐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사이클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중 수출 사이클, 뭐 석유화학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톤을 받아줘야 될 중국 네. 선수가 네. 지금 바톤을 받을 자리에 지금 안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수출이 좋아지더라도 이렇게 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았다를 몇 차례 거듭을 하면서 완만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 올해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 뭔가에 배팅하기는 되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슬슬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데 중국도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금융 여건 무슨 뭐 보증 예약금 뭐 이런 네. 것들을 줄여주고 이런다고 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한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중국 부동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이제 버블이 이제 좀 꺼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일본처럼 또는 뭐 과거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서서히 지금 꺼지는 과정들이 이미 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장기 성장률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약간 뭐 몇 차례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이나 지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약간 L자형 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딱 하나 방법이네요. 미국처럼 정말 돈의 홍수를 대수망관하는 돈의 홍수를 만들어서 미국이 단기에 부양시킨 것처럼 그렇게 부양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또 그렇게 부양 완화에 따른 부양 이런 거 아니면 현재 상황들이 2, 3년은 더 갈 수도 있다고 네. 들립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워낙 큰 나라이고요. 네. 중국도 보면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떤 부동산 쪽이나 이제 금융기관들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이게 이제 한국처럼 또는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었던 많은 나라들처럼 그렇게 한 방에 이렇게 훅 가거나 이제 이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고요. 그래도 중국이 갖고 있는 뭐 워낙에 그 저력의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본이나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잘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버티는 거지 이게 역동적인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거는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작년도 8월 달 이후에 온갖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어요. 네.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부양책이 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가치보다는 경기 살리는데 방점을 두겠다. 뭐 앞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돈을 정말 많이 풀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겠다. 이런 말로 또 해석이 네. 가능하거든요. 돈을 많이 풀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돈이 풀려도 사실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섬과 섬 사이 무인도에 막 다리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고 봤을 때 중국은 이미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일본보다도 훨씬 더 과잉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데가 좀 한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쓰려면은 사실은 뭐
제조업이 아니라 뭐 서비스업이나 뭐 병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것들은 사실은 또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일본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미국이 지금보다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면 한국의 수출입도 올해 우상향한다라고 보장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수출이 사실 좋았잖아요. 네네. 좋았는데 아마도 연간으로 봤을 때 한 자릿수 때 후반 정도 수출을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더 좋아지지만 결국에는 둔화가 되면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이렇게 올해 12월 달에 어떤 수출 증가율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수출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수출 24년도. 네, 네, 네. 그렇군요. 네.